이게 왜 결제가 안 돼? 내 장모가 이 호텔 주인이나 다름없다고. 이 무식한 놈들아. 프랑스 파리의 최고급 호텔 로비 사위 태오는 정지된 법인카드를 흔들며 보안 요원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길바닥으로 개처럼 끌려나가 비바람 속에 내팽개쳐진 순간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걷어찬 건 병실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줄이었다는 사실을요.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우리 진짜 여기서 노숙해야 해?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이방인의 지옥에 떨어진 배신자들. 한 어머니가 설계한 치밀한 덫이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사위 일가는 이 지옥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는 곳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과 보시는 분께 행운이 깃들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흰색 가운을 입은 전문의가 차트를 넘기며 한명숙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명숙은 초조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의사의 입을 바라보았죠. 전문의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주변을 둘러보고 물었습니다. 이유진 환자 보호자분, 남편분은 아직 안 오셨나요? 수술 동의서에 최종 서명이 필요한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습니다. 한명숙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계속 전화를 걸고 있는데 연결이 안 되네요. 금방 올 겁니다. 전문의가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서 지금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보호자분이 대신 서명하시겠습니까? 한명숙이 서류를 받아들며 떨리는 글씨로 이름을 적어 내려갔죠. 복도 저편에서 정장을 입은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한명숙에게 뛰어왔습니다. 비서가 태블릿 PC를 내밀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태호 이사님이 지금 인천공항에 있습니다. 한명숙이 눈을 크게 뜨며 비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인천공항이라니.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유진이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거길 왜 가? 비서가 화면을 넘기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김태호 이사님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박금자 씨랑 시누이까지 다 같이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목적지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한명숙이 뒷목을 잡으며 벽을 짚고 간신히 몸등을 지탱했죠. 비서가 한명숙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사님이 회장님 명의로 된 법인카드를 들고 갔습니다. 방금 면세점에서 수천만 원어치 명품을 결제했다는 알림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명숙이 입술을 깨물며 휴대폰을 다시 들어 김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 거절음이 들리더니 곧바로 전원이 꺼져 있다는 기계음이 흘러나왔죠. 한명숙이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인간들이 정말 미쳤구나. 내 딸 목숨값이 쟤들 여행비인 줄 아나 봐. 비서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 올리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라도 사람을 보내서 비행기를 세울까요? 한명숙이 눈을 번뜩이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가게 둬. 대신 그놈들이 파리 땅을 밟는 순간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한명숙은 비서에게 유진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한명숙이 비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죠. 지금 당장 유진이네 집으로 가서 김태호 짐짝들 다 마당으로 내던져. 그리고 번호키도 싹 바꿔버려.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이사님이 회사에서 관리하던 법인 인감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한명숙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가슴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도둑질까지 했단 말이지. 아주 작정을 했구나. 수진 대리한테 연락해봐. 그 애도 태호랑 같이 움직였는지 확인해. 비서가 바쁘게 전화를 돌리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수진 대리도 오늘 아침에 연차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김태호 이사님과 공모한 모양입니다. 한명숙이 병원 복도에 놓인 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간호사들이 수술용 침대를 밀고 한명숙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유진이 창백한 얼굴로 한명숙의 손등을 잡았죠. 유진이 힘겹게 눈등을 뜨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태호 씨는? 태호 씨 왔어. 한명숙이 유진의 차가운 손을 양손으로 감싸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응, 유진아. 태호 지금 주차장에 도착했대. 곧 올라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술 잘 받고 와. 유진이 안심한 듯 살짝 미소를 지으며 수술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명숙은 딸이 들어간 수술실 문이 닫히자마자 얼굴에서 미소를 지웠죠. 한명숙이 비서에게 손등을 내저으며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카드사에 전화해. 법인카드 전부 분실 신고하고 결제 정지시켜. 단 1원도 못 쓰게 만들어. 비서가 단말기를 두드리며 빠르게 지시를 수행했습니다. 한명숙이 다시 비서의 팔을 잡으며 덧붙였죠. 김태호가 쓰는 휴대폰도 회사 명의지. 보안실에 연락해서 원격으로 초기화시켜버려. 저장된 연락처랑 사진들 싹 다 날려버리라고 해.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고 보고했습니다. 전부 처리되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김태호 이사님 일행은 해외에서 빈털터리가 될 겁니다. 한명숙이 수술실 문을 노려보며 낮게 응조렸습니다. 돈 한 푼 없이 팔이 길바닥에 나앉는 게 어떤 기분인지 느끼게 해줄 거야. 내 딸 피눈물 나게 한 대가는 뼈저리게 치러야지. 병원 복도의 시계 소리가 한명숙의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한명숙은 비서에게 태호가 가입했다는 보험 서류들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종이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태호 이사님이 최근에 유진 씨 몰래 수익자를 본인으로 바꾼 보험들입니다. 한명숙이 서류를 훑어보며 이빨을 득득 갈았죠. 내 딸이 죽기만을 기다렸다는 증거네. 유진이가 살아 돌아오면 이 종이 조각들이 지 목줄을 죄는 밧줄이 될 줄도 모르고. 한명숙이 서류를 꽉 움켜쥐자 종이가 구겨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서가 명숙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파리지사에 연락해서 그들을 호텔까지는 안내할까요? 한명숙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 호텔 문턱도 못 넘게 해. 로비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쫓겨나야 제맛이지. 한명숙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첩을 들여다보았죠. 한명숙이 펜을 멈추고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건 김태호한테 빌려준 내 돈 목록이야. 그놈 명의로 된 아파트랑 차도 오늘 안에 다 압류 절차 밟아.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한명숙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유진 씨랑 같이 살던 집 아닙니까? 한명숙이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유진이는 수술 끝나면 우리 집으로 데려올 거야. 그 더러운 놈이랑 살던 곳에 내 딸을 다시 보낼 순 없지. 수술실 위에 붉은 조명이 한명숙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한명숙은 긴 한숨을 내뱉으며 눈등을 감았죠. 비서가 한명숙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위로했습니다. 유진 씨는 강한 아이니까
꼭 버텨낼 겁니다. 회장님도 기운 내셔야죠. 한명숙이 담요 등을 여미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딸은 살리고 그 괴물들은 죽일 거야. 그게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지. 병원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숙은 복도 전광판에 떠 있는 딸의 이름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비서가 다시 휴대폰 알림을 확인하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방금 김태호 이사님 일행이 파리공항에 착륙했다는 신호가 잡혔습니다. 한명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드디어 도착했구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잔치를 시작해볼까? 한명숙은 비서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남았죠. 한명숙의 눈에는 딸을 향한 사랑과 사위를 향한 증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가 한명숙의 뒷모습을 보며 몸을 떨었죠. 한명숙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매만졌습니다. 태호야, 너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비싼 여행을 하게 될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한명숙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비서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죠. 한명숙의 복수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뿐이었습니다. 파리의 화려한 야경이 태호 일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허락된 야경은 없을 것입니다. 한명숙은 차에 올라타며 다시 한번 카드 정지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확실하게 막으세요. 현지 경찰이 출동해도 상관없습니다. 한명숙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서 와라.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사위야. 차는 병원을 빠져나와 어두운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숙의 손에는 여전히 딸의 수술 동의서, 사본이 꽉 쥐어 있었죠. 복수라는 이름의 열차가 이미 궤도에 올라 멈출 줄 모르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명숙은 딸이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들려줄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배신자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아주 통쾌한 이야기였죠.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특정 단어가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자 김태호가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김태호가 손목에 찬 금색 시계를 확인하며 뒤를 따르는 박금자와 동생 김희주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박금자가 화려한 공항 천장을 올려다보며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야, 역시 프랑스는 공기부터가 다르구나. 여기 사람들은 걷는 것도 아주 우아해 보인다. 김태호가 어깨목 등을 펴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이제 고생은 끝났으니까 마음껏 즐기세요. 제가 예약한 1등석 전용 리무진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김희주가 면세점 가방을 양손에 가득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물었습니다. 오빠, 근데 새언니 수술은 잘 됐을까? 아까 엄마가 전화하니까 장모님이 아예 안 받으신다며. 김태호가 인상을 찌푸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술이야 의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옆에 있다고 칼질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장모님 성격에 벌써 한바탕 난리치고 계실 텐데 전화해서 뭐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아하게 즐겨야 하는 거야. 하지만 공항 밖으로 나선 김태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예약되어 있어야 할 리무진은커녕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기사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김태호가 안내 데스크로 달려가 직원에게 거칠게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한국에서 예약한 리무진 서비스 왜 안 옵니까? 내 이름 김태호라고요. 안내원이 컴퓨터 화면을 살피더니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해당 예약은 1시간 전에 취소되었습니다. 결제 카드가 도난 신고되어 승인이 거절되었다고 나옵니다. 김태호가 주머니에서 법인카드를 꺼내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어떤 카드인데 결제가 안 돼. 다시 확인해봐. 안내원이 어깨를 으쓱하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김태호는 할 수 없이 일반 택시를 잡아타고 파리 시내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최고급 호텔 로비에 도착한 김태호는 다시 한번 지갑을 열어 카드를 던지듯 내밀었죠. 호텔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넣더니 이내 얼굴을 굳히며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직원이 김태호를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카드는 지금 한국에서 도난 및 부정 사용으로 신고되어 정지된 상태입니다. 당신들 누구입니까? 박금자가 직원의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분위기가 이상하자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호야, 저 양반이 왜 저렇게 무서운 얼굴로 우리를 보니? 카드에 문제라도 생긴 거야. 김태호가 식은땀을 흘리며 영어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도난이라니. 이거 우리 장모님 카드라고. 잠시만 기다려봐. 다른 카드로 할게. 김태호가 자신의 개인 카드를 여러 장건의 차례로 내밀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모든 카드가 붉은색 경고등을 띄우며 승인 거절 메시지를 뱉어냈죠. 호텔 보안 요원들이 김태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으며 로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김희주가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지르며 발을 굴렀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야. 우리 오빠가 이 회사의 이사라고요. 이 무식한 놈들아, 손 떼. 보안 요원들이 그들의 명품 가방들을 비바람이 고인도로 위로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김태호가 젖은 바닥에 나뒹구는 가방들을 보며 급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하지만 휴대폰 화면에는 원격 초기화 중이라는 문구만 뜨더니 이내 전원이 꺼져버렸습니다. 김태호가 휴대폰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허공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내 연락처랑 사진들 다 어디 갔어? 장모님이 진짜 미쳤나 봐. 다 막아버렸어. 하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차가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박금자가 명품 코트로 머리를 감싸쥐며 아들에게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태호야, 이제 진짜 어떻게 하니? 비는 오고 배는 고픈데 돈 한 푼 없잖아. 너 비상금 진짜 없어? 김태호가 바지 주머니를 낱낱이 뒤졌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텅 빈 지갑뿐이었죠. 비바람을 피해 지하철역 구석으로 숨어든 세 사람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김희주가 젖은 머리카락을 넘기며 배를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 저기 편의점에서 빵이라도 하나 사오면 안 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김태호가 신경질적으로 동생의 어깨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오라고. 너는 지금 이 상황에 먹는 게 입으로 들어가니. 박금자가 옆에 앉은 노숙자의 눈치를 살피며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죠. 그 시각 한국의 병원에서 한명숙은 비서가 보여주는 실시간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파리의 길바닥에서 비에 젖은 채 박스를 깔고 앉은 사위 일가의 모습이었죠. 한명숙이 사진을 넘기며 비서에게 무심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애들 꼴이 아주 볼만하네. 현지 지사에는 확실하게 전달했지. 비서가 고개를 깊게 숙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지사장님께 절대로 도움을 주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회사 돈을 훔쳐 도망간 범죄자로 대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명숙이 유진의 병실 유리창을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딸은 지금 숨을 쉬는 것조차 기적에 의지하고 있는데 저 인간들은
파리의 밤이 얼마나 차가운지부터 배워야 해. 자비는 사치야.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김태호가 파리 지사 건물로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김태호가 안내 데스크를 지나 지사장실 문을 발로 차며 난입했습니다. 지사장이 책상에서 일어나며 보안 요원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김태호 씨,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겁니까? 당장 손 떼고 나가세요. 김태호가 지사장의 책상을 붙잡고 매달리며 애원했습니다. 지사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장모님한테 전화 한 통만 연결해줘요. 나 진짜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지사장이 냉정한 눈빛으로 김태호를 내려다보며 명숙의 지시를 전했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공금 횡령하고 아내까지 버린 놈이랑은 말도 섞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현지 경찰에 신고도 들어갔으니 알아서 하세요. 끌어내. 김태호는 지사 건물 밖 거친 아스팔트 위로 사정없이 내던져졌습니다. 박금자가 아들에게 달려와 먼지를 털어내며 목을 놓아 통곡했습니다. 태호야, 우리 이제 진짜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거니? 사돈 어른이 어떻게 이토록 독할 수가 있어? 우리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러냐? 김태호가 이를 갈며 건물을 노려보고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두고 봐요. 내가 한국 돌아가기만 하면 다 부숴버릴 거야. 한명숙, 그 할망구랑 유진이 년도 내 손에 죽어. 김희주가 인근 편의점에서 빵 하나를 몰래 숨겨 나오다 주인에게 들려 멱살을 잡혔습니다. 주인이 김희주의 가방을 뺏으며 거칠게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김희주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김태호와 박금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면서도 도와주지 못한 채 숨을 죽였습니다. 파리의 밤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들에게는 단 한 줄기의 빛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한명숙은 비서에게 사채업자들에게 보낼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명숙이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비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김태호가 유진이 이름으로 빌린 사채들, 그거 다 태호가 직접 갚아야 할 빚으로 전환해. 그리고 사채업자들한테 태호 위치 알려줘. 파리까지 쫓아가서 받으라고 해. 비서가 서류에 서명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들이 너무 일찍 절망해서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하십니까? 한명숙이 창밖에 짙은 어둠을 응시하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아니, 저런 인간들은 절대 안 죽어.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겠지. 나는 그 발버둥이 더 처절해지길 바라는 거야. 스스로가 짐승보다 못하다는 걸 뼛속까지 느끼게 해야지. 김태호는 지나가는 행인의 옷소매를 붙잡고 국어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멸시 가득한 시선과 차가운 외면, 그리고 거친 욕설뿐이었죠. 박금자가 추위에 몸을 떨며 아들의 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배고파 죽겠어, 태호야. 목이라도 축이게 물 한 모금만 주면 안 되겠니? 김태호가 어머니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허공에 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요. 내가 어떻게든 한국 갈 방법 찾고 있으니까 입 좀 다물어. 하지만 김태호의 주머니에는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그들은 화려한 파리의 이면에서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명숙은 중환자실에서 겨우 숨을 쉬는 유진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줘, 유진아. 엄마가 저 괴물들 지옥 끝방까지 밀어 넣어버릴게.
네가 당한 고통의 만배로 갚아줄 거야. 명숙의 눈에는 서늘한 살기가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파리의 지하철역 안에서 태호 일가는 다른 노숙자들에게 밀려 가장 축축한 구석에 누웠습니다. 박금자가 더러운 신문지를 몸에 여미며 아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호야, 우리 내일은 진짜 뭐 먹니? 엄마는 이제 기운도 하나도 없다. 김태호가 대답 대신 감기지 않는 눈을 억지로 감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희망보다 차가운 굶주림과 공포가 더 크게 다가왔죠. 한명숙의 복수는 이제 겨우 서막을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사위 일가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파리의 빗줄기와 함께 견뎌야 했습니다. 한명숙은 비서에게 다음 작전을 준비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이제 슬슬 사채업자들을 파리로 보내. 저들이 잠들 틈도 쉴 틈도 주면 안 돼. 계속해서 쫓기게 만들어. 명숙의 목소리는 밤바람보다 더 차갑게 병실을 감돌았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김태호의 손등 위로 파리의 차가운 빗물이 한 방울씩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도 장모의 섯을 펄은 칼날을 보며 몸부림쳤습니다. 비참한 파리의 밤이 그렇게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유진의 손을 꼭 잡은 채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사위 일가에게는 이제 그 어떤 태양도 따스함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수는 그렇게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의 목을 죄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유진의 수혈팩을 살피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습니다. 태호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네가 저지른 짓의 대가는 이제부터 청구될 거니까 기대해. 어둠 속에서 명숙의 눈동자가 날카롭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다시 들어와 태호 일가의 현재 위치를 다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지하철역 구석에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명숙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그래, 확실하게 공포를 심어줘.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하라고. 비서가 조용히 알았다는 듯이 방을 나갔습니다. 한명숙은 창밖을 보며 파리의 아침이 그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절망일지 상상했습니다. 그것은 한명숙이 유진을 위해 준비한 가장 잔인하고 정의로운 선물이었죠. 한명숙은 다시 유진의 곁에 앉아 딸의 고른 숨소리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복수국의 무대는 이제 더 넓고 참혹하게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명숙의 차가운 미소가 어두운 병실을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지옥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꿈속에서도 장모의 목소리를 들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파리의 새벽은 그 누구의 비명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명숙은 유진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쥐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옥의 문은 이제 막 활짝 열렸을 뿐이었습니다. 사위 일가는 그 문 안으로 자신들도 모르게 깊숙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기도를 올리며 딸의 왕쾌와 사위 일가의 영원한 파멸을 빌었습니다. 파리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태호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다시 한번 닥쳐올 고통을 예감하고 몸을 떨었습니다. 한명숙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다음 수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미 그들의 삶을 집어삼킬 만큼 거대하고 강력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여명 맞이했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자비 없는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태호 일가는 파리의 새벽 안개 속으로 비참하고
초라하게 사라져갔습니다. 한명숙은 그 뒷모습을 상상하며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의 평온한 얼굴을 뒤로 한 채 명숙의 발걸음이 단호하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위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비서에게 사채업자들의 도착 확인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네, 확실하게 짓밟으세요. 그들이 가졌던 모든 오만함을 다 털어버리게 하세요. 전화를 끊는 명숙의 손에는 한 점의 망설임도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아침은 그렇게 잔혹하고 정의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앞에 선 검은 정장의 사채업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짧은 비명소리가 지하철역 안을 가득 채우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명숙은 그 소리를 멀리서도 즐기고 있는 것처럼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그렇게 완벽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절망적인 얼굴이 명숙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명숙은 이제 딸과 함께할 새로운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자들이 완전히 사라진 그 깨끗하고 밝은 미래를 말입니다. 한명숙의 복수는 그렇게 쉼없이 그리고 처절하게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명숙의 위로가 되고 정의가 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명숙은 다시 한번 유진의 손을 잡고 굳게 약속하며 눈을 빛냈습니다. 엄마가 다 끝내줄게, 유진아. 너는 그냥 다시 웃기만 하면 돼. 명숙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승리의 예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파리의 아침 햇살 아래 태호는 다시 한번 절망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눈물은 이제 그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않는 무의미한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명숙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지휘하며 진정한 복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위 일가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고 그 끝은 오직 멸망뿐이었습니다. 한명숙은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해 나가는 정의의 집행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딸을 위한 그리고 자신을 위한 가장 완벽한 복수극이었습니다. 명숙의 눈동자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그렇게 완벽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마무리될 것이었습니다. 파리의 아침은 그렇게 배신자들의 비명과 함께 찬란하게 밝아왔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딸의 병실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숙이 원하는 대로, 정의가 원하는 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명숙은 이제 진정한 평화와 승리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처럼 장엄하게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한명숙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무거웠으며 그 끝에는 오직 정의로운 결말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위 일가의 비참한 최후는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었고 명숙은 그 시간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수국의 이막은 그렇게 끝이 났고 이제 더 큰 절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었고 명숙은 그 정의의 이름으로 배신자들을 심판했습니다. 한명숙의 복수는 그렇게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명숙이었고 패자는 영원히 고통 속에 잠길 태호 일가였습니다. 복수의 꽃은 그렇게 피어났고 그 향기는 명숙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다음 장을 향해 명숙은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습니다. 정말 완벽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놓인 차가운 의자에 앉아있던 한명숙의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달려나온 전문의가 한명숙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전문의가 마스크를 벗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이유진 환자 수술 부위에서 예상치 못한 대량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당장 재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한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의사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는 분명히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제발 우리 유진이 좀 살려달란 말이에요. 전문의가 한명숙의 손을 떼어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일단 동의서에 서명부터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한명숙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서류에 서명을 마쳤고 유진은 다시 수술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명숙이 닫힌 수술실 문을 향해 가슴을 쥐어뜯으며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유진아, 엄마 두고 가면 안 돼. 너 죽으면 엄마도 못 살아. 이 나쁜 놈들아, 우리 유진이가 무슨 죄라고 이러는 거야. 그때 병원 복도 저편에서 서류 가방을 든 낯선 남자가 주변 눈치를 살피며 다가왔습니다. 남자가 한명숙의 근처에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명함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저 김태호 이사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고 합니다. 잠시 이유진 씨의 확인이 필요해서요. 한명숙이 눈물을 닦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남자를 쏘아보았습니다. 김태호가 보냈다고요. 내 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변호사가 여긴 왜 온 거야? 변호사가 가방을 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사님이 긴급하게 부탁하신 건입니다. 환자분 지문만 살짝 찍으면 된다고 하셔서요. 보험 관련해서 수익자 확인 절차가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한명숙이 변호사의 손등을 세차게 내리치며 가방을 빼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보험 수익자 확인?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너 김태호가 보낸 거 맞지? 그 자식이 뭐라고 시켰어? 변호사가 당황해서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우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사님이 그냥 서명만 받아오면 사례금 톡톡히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한명숙이 옆에 서 있던 경호원들에게 턱짓을 하며 명령했습니다. 이놈 가방 뒤져. 김태호 그 인간이 무슨 수작 부리는지 당장 확인해. 경호원이 가방 안에서 특수지장 채취기와 위조된 재산 포기 각서를 꺼내 한명숙에게 바쳤습니다. 한명숙이 서류를 읽어내려가다 온몸을 부르르 떨며 변호사의 뺨을 휘둘렀습니다. 이 짐승보다 못한 놈들. 딸이 수술실에 있는데 재산 포기 각서에 지장을 찍으려고 해?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변호사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회장님. 저는 그냥 심부름만 한 겁니다. 김태호 이사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제 변호사 자격증 날려버린다고 협박했단 말입니다. 한명숙이 경호원에게 남자를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라고 손짓하며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수진 대리 그녀는 어디 있어? 태호랑 같이 움직이는 거 확실하지?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지금 청담동 오피스텔에 숨어 있습니다. 태호 이사님이 횡령한 자금을 세탁해서 해외로 보내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한명숙이 외투를 챙겨 입으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자. 그 여우 같은 년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내 딸 앞에 무릎 꿇려야겠어. 청담동의 화려한 오피스텔 문을 부수듯 열고 들어간 한명숙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던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수진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노트북을 덮으려 했지만 한명숙이 더 빨랐습니다. 한명숙이 수진의 머리채를 낚아채 바닥으로 끌어내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감히 내 회사 돈을 빼돌려. 김태호랑 짜고 내 딸 목숨까지 노려.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수진이 머리 가죽이 벗겨질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한명숙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태호 씨가 시켜서 억지로 한 거예요. 한명숙이 수진의 얼굴을 구두 끝으로 거칠게 밀어내며 물었습니다. 억지로 했다고? 그럼 내 통장에 꽂힌 저 억소리 나는 돈들은 다 하늘에서 떨어졌니? 당장 김태호랑 나눈 대화 기록 다 내놔. 수진이 벌벌 떨며 침대 밑에서 비밀 금고를 꺼내 휴대폰 2대를 바쳤습니다. 휴대폰 안에는 김태호가 유진의 간호사들을 매수해 약물을 조절하라고 지시한 끔찍한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한명숙이 대화 내용을 읽어내려가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사악한 것들, 내 딸을 서서히 죽이려고 계획까지 세웠다니. 너희들이 인간이냐, 괴물이지. 수진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처절하게 울며 빌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다 증언할게요. 태호 씨가 시킨 일들 전부 다 말할 테니까 제발 경찰에는 넘기지 말아주세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한명숙이 수진의 턱을 잡아들어 올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당장 김태호한테 메일 보내.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하기로 했다고 속여서 한국으로 불러들여. 수진이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숙이 수진의 등 뒤에 서서 문장 하나하나를 차갑게 읊어주었습니다. 회장님이 유진 씨 상태가 위독해지니까 마음이 약해지셨어. 모든 죄를 덮고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고 하셔. 1등석 티켓 보냈으니 당장 돌아와. 이렇게 써. 수진이 마우스 버튼을 누르자 메일 전송 완료 창이 떴습니다. 한편 프랑스 파리의 어느 어두운 지하철역 구석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김태호는 공용 인터넷에 연결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김태호가 메일 제목을 확인하더니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박금자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겼어요. 장모님이 항복했다고요.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비행기 표까지 보내주셨어요. 박금자가 구정물이 묻은 손을 맞잡으며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그럼 그렇지. 사돈이 아무리 독해도 제 딸년 목숨이 달렸는데 우리를 어쩌겠니. 역시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이긴 거야. 김태호가 더러워진 옷을 털어내며 다시 오만한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국 가기만 해봐. 한명숙, 그 노인네 주식 다 뺏어버릴 거야. 유진이 그녀는 평생 병실에 누워있게 만들고 말이야. 김희주가 바닥에 버려진 빵 조각을 발로 차며 기세등등하게 거들었습니다. 오빠, 나 한국 가면 제일 비싼 가방부터 사줘야 해. 파리에서 노숙한 보상금 톡톡히 받아낼 거니까. 김태호는 명숙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인 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공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파리 공항 귀빈실에서 대기하던 명숙의 비밀 요원이 태호 일가에게 가짜 입국 서류를 건넸습니다. 요원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셨습니다. 조용히 입국해서 병원부터 가보시라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김태호가 요원의 어깨를 툭 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래, 장모님도 이제야 제정신이 드셨나 보네. 내가 가서 잘해드린다고 전해. 태호 일가는 다시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아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김태호가 구름 위를 내려다보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죠. 한명숙,
당신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 내 손바닥 아니야. 당신 재산 다 내 거 되는 거 시간 문제라고. 같은 시각 한국의 병실에서는 유진의 긴 재수술이 끝나고 희미한 숨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한명숙은 딸의 창백한 이마를 짚어주며 피눈물 섞인 맹세를 했습니다. 유진아, 이제 다 왔어. 저 괴물들이 제 발로 무덤을 향해 오고 있단다. 네가 눈을 떴을 때 저들이 무너지는 걸 제일 먼저 보여줄게. 비서가 들어와 태호 일가가 탄 비행기가 이륙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명숙이 창밖을 내리치는 번개를 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공항의 사채업자들 전부 대기시켜. 기자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입국장에 배치하고.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명숙의 지시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한명숙은 수진이 넘긴 증거물들을 가방에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호야, 너는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중환자실의 기계 소리가 한명숙의 심장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병실을 채웠습니다. 한명숙은 밤을 꼬박 지새우며 사위 일가를 파멸시킬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한국을 향해 거침없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김태호는 꿈속에서 명숙의 자리에 앉아 직원들을 호령하는 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금자는 한국에 도착하면 며느리 유진의 뺨부터 때릴 생각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김희주는 면세점에서 봐두었던 보석 세트를 떠올리며 곤히 잠이 들었죠. 한명숙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차가운 얼굴을 매만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서 와라, 내 사위야. 네가 입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걸로 골라뒀으니. 병원 복도에 정적이 다가올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한명숙은 딸의 병실 문을 굳게 잠그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공항을 향해 나섰습니다. 하늘에서는 사위 일가의 몰락을 예고하듯 거센 빗줄기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차에 올라타며 비서에게 짧고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물을 당겨. 단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확실하게 조여버려. 비서는 명숙의 서슬 퍼런 명령을 받들어 공항 지휘팀에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배신자들을 실은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거대한 심판의 막이 오를 것입니다. 한명숙의 눈동자는 이제 승리를 확신하는 포식자의 눈빛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덫은 이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호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반말을 하며 마지막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이미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명숙은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딸 유진의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조금만 참으렴 유진아. 엄마가 저 인간들의 가면을 갈갈이 찢어 발겨줄게. 명숙의 목소리에 섞인 증오는 곧 거대한 복수의 불꽃이 되어 타올랐습니다. 공항 전광판에는 파리발 비행기의 도착 시간이 깜빡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심판의 시간이 마침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명숙은 차에서 내려 위풍당당하게 공항 입국장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명숙의 앞길을 비추듯 연신 번쩍거렸습니다. 배신자들의 처참한 통곡 소리가 벌써 명숙의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명숙은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띄우며 입국 게이트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덫은 완벽했고 먹잇감들은 스스로 무덤을 향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통쾌한 환영 인사가 이제 막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명숙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사위 일가의 완전한 파멸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운명의 시계가 마침내 정각을 향해 멈춤 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귀빈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한명숙이 활주로를 내다보며 차갑게 식은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강민우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한명숙의 옆자리에 앉았죠. 강민우 변호사가 태블릿 PC 화면을 한명숙 쪽으로 돌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김태호가 유진 씨 몰래 보험 수익자를 바꿀 때 사용한 인터넷 주소와 노트북 기록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한명숙이 화면 속의 복잡한 숫자들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했어요, 강 변호사. 내가 장학금 주며 키운 보람이 있네. 오늘 그놈 인생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바닥으로 떨어뜨려줘요. 강민우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정리하며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태호가 숨겨둔 사설 금고 위치도 파악했으니 입국과 동시에 압수수색 들어갈 겁니다. 유진 씨를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짓밟겠습니다. 한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죠. 비서가 무전기를 들고 입국장 대기팀에 신호를 보내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수진 대리가 김태호에게 화물터미널 쪽 비밀 통로로 나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시각 비행기에서 내린 김태호는 박금자와 김희주를 이끌고 의기양양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태호가 주머니에서 수진이 보내준 약도가 담긴 휴대폰을 확인하며 박금자에게 말했죠. 어머니, 장모님이 우리 배려해서 기자들 눈 피하라고 비밀 통로로 오라고 하네요. 역시 큰 인물은 달라요. 박금자가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사돈도 네가 우리 집안 기둥인 걸 아시는 거야. 들어가면 유진이 근연기부터 확 죽여놓아야 한다. 김희주가 명품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빠, 나는 도착하자마자 스테이크부터 먹으러 갈래. 파리에서 빵 조각이나 주워 먹던 생각하면 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솟아. 세 사람은 수진이 알려준 화물터미널 옆 한적한 통로로 당당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순간 김태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제자리에 얼어붙었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명숙이 휠체어에 앉은 유진의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유진이 창백하지만 서슬퍼런 눈빛으로 김태호를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 씨, 파리 여행은 즐거웠어. 내 사망보험금으로 쇼핑하니까 기분이 참 좋았겠네. 김태호가 당황해서 뒷걸음질을 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유진아, 너 몸은 좀 어때? 아니, 이게 다 뭐야? 장모님,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한명숙이 김태호의 앞으로 다가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무슨 상황이긴. 네가 지은 죄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축제 시간이지. 저기 전광판 좀 보렴. 공항 대형 스크린에 김태호 일가가 파리 지하철역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추잡한 영상이 송출되었습니다. 이어서 김태호가 수진과 공모하여 유진의 약물을 조절하라고 지시한 대화록이 커다랗게 화면을 채웠죠.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김태호의 얼굴에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한 기자가 김태호의 어깨를 밀치며 날카롭게 질문했죠. 김태호 씨, 아내 암 수술날 내연녀와 여행 간 게 사실입니까? 보험 수익자 변경은 살인을 모의한 거 아닙니까? 박금자가 비명을 지르며
기자의 카메라를 손으로 밀쳐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데 이런 거짓말을 해. 저리 안 비켜.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험상궂은 남성들이 박금자와 김태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김태호의 멱살을 잡으며 거칠게 소리쳤죠. 김태호, 네가 우리한테 빌린 사채 빚 어떡할 거야. 아내 아파트 담보로 돈 빌려놓고 파리 가서 펑펑 써? 김태호가 사채업자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나, 장모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유진이 휠체어 바퀴를 직접 밀어 김태호의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유진이 자신의 약지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서 김태호의 얼굴에 힘껏 던졌죠. 태호 씨,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오물 같아. 이 더러운 반지 너랑 똑같은 곳에 버려줄게. 반지가 김태호의 뺨등을 맞고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강민우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 김태호의 가슴 등에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이혼 소장과 형사 고소장입니다. 횡령, 사기,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까지 아주 골고루 들어갔습니다. 박금자가 한명숙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을 기며 애걸복걸했습니다. 사돈,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감옥만은 안 돼요. 한명숙이 박금자의 손을 구두굽으로 차갑게 짓밟으며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제 딸은 지금도 숨쉬는 게 고통스러운데 어딜 감히 살려달라고 빌어요. 당신 아들은 감옥이 아니라 지옥으로 갈 거야. 김희주가 옆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도망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제압당했죠. 한명숙이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공항 경찰들이 수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경찰이 김태호의 양손을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김태호 씨, 당신을 횡령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김태호가 연행되는 와중에 수진이 건네준 가방 안에서 법인 인감과 조작된 레저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명숙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김태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죠. 태호야, 네가 파리에서 겪은 고통은 시작도 아니야. 이제부터는 쇠창살 안에서 네가 저지른 죄를 하나하나 씹어먹으며 살렴.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 김태호 일가는 고개를 숙인 채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입국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주변에 있던 여행객들도 김태호를 향해 침을 뱉었죠. 유진이 어머니 한명숙의 손을 꼭 잡으며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속이 좀 시원해. 정말 고마워요. 한명숙이 유진의 어깨를 담요로 감싸주며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유진아. 이제 저 괴물들은 잊어버리렴. 앞으로는 내 행복만 생각하며 살자. 두 모녀는 기자들을 뒤로 한 채 준비된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입국장 전광판에는 여전히 김태호의 추악한 범죄 사실이 붉은 글씨로 흐르고 있었죠. 공항을 빠져나가는 차 안에서 한명숙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공항 건물을 응시했습니다. 정의로운 심판은 끝났고 이제 배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한명숙은 딸의 손등을 토닥이며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가 두 사람 앞에 활짝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도로를 달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뒤에 남겨진 공항의 소음은 이제 명숙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오직 딸 유진의 고른 숨소리만이 차 안을 평화롭게 채울 뿐이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병실 안에서 유진이 창밖을 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트를 들고 들어온 주치의가
한명숙의 손을 맞잡으며 기쁜 목소리로 말했죠. 회장님, 정말 기적입니다. 유진 씨 몸 안에 있던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술 경과가 워낙 좋아서 오늘 바로 퇴원하셔도 무방합니다. 한명숙이 주치의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유진이 살려주셔서 제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유진이 침대에서 일어나 한명숙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우리 그동안 힘들었던 거 다 잊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한명숙이 유진의 얼굴을 매만지며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그래, 유진아. 오늘 병원 문 나가는 순간부터 너는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될 거야. 내가 널 위해 아주 특별한 자리를 준비했단다. 그날 오후 한명숙 소유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정계와 재계 인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고급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었죠. 호텔 입구에 꾀재재한 몰골의 세 사람이 나타나자 경비원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파리에서 쫓겨나 씻지도 못한 채 악취를 풍기는 김태호와 박금자, 김희주였죠. 안내 직원이 코를 막으며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물었습니다. 손님들, 여기는 초대받은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김태호가 구겨진 셔츠 깃을 세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보세요. 나 이 호텔 주인 사위야. 장모님이 우리 오라고 부르셨단 말이야. 이거 안 비켜. 박금자가 더러워진 가방을 흔들며 직원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너희들 우리 태호가 누군지 알고 이래? 회장님이 우리한테 사과하려고 마련한 잔치니까 당장 비켜.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자 김태호 일가는 기세등등하게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김태호는 당황하며 눈을 비볐죠. 한명숙이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딸 유진이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집안에 숨어있던 괴물들을 청소하는 날이기도 하죠. 김태호가 단상 밑으로 달려가 한명숙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저 여기 왔습니다. 이제 화 푸시고 우리 다시 잘해봐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유진이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유진이 김태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죠. 태호 씨, 너 여전하구나. 그 더러운 입으로 감히 누굴 부르는 거야? 김태호가 가식적인 눈물을 훔치며 유진에게 손등을 뻗었습니다. 유진아, 너 살아있었구나. 내가 파리에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정말 보고 싶었어. 유진이 김태호의 손을 세차게 뿌리치며 그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닥쳐. 파리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면서 내 사망보험금으로 뭐 할지 계획하던 놈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김태호가 수진과 함께 호텔 침대에 누워 웃고 있는 사진이 떴습니다. 이어서 김태호가 도박장에서 유진의 수술비를 칩으로 바꾸는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죠. 연회장에 모인 귀빈들이 수군거리며 김태호 일가를 향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박금자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다 가짜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데 이런 음해를 해. 사돈, 지금 제정신이에요? 한명숙이 서류 뭉치를 바닥에 던지며 박금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당신 아들이 유진이 약물 조절하라고 간호사 매수하려던 녹취록도 들려드릴까요? 당신 딸이 편의점에서
빵 훔치다 잡힌 영상도 다 가지고 있는데? 김희주가 얼굴이 벌개져서 고개를 숙이고 구석으로 숨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유진이 단상 끝으로 다가와 김태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호 씨, 네가 나한테 먹였던 그 영양제 말이야. 성분 분석해봤더니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극물이 섞여 있더라. 나 죽이고 이 회사 통째로 먹으려니 참 힘들었겠어? 김태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유진의 드레스 끝등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유진아, 그건 오해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강민우 변호사가 경찰관들과 함께 연회장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민우 변호사가 김태호의 앞에 멈춰서서 수사 접수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김태호 씨, 당신을 횡령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미 내연녀 수진 씨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박금자가 한명숙의 발등을 붙잡고 바닥을 기며 통곡을 했습니다. 사돈,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우리 태호 감옥 가면 죽어요.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한명숙이 박금자의 손을 차갑게 걷어차며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어머님, 자비는 사람한테 베푸는 거예요. 짐승한테는 채찍질이 약이죠. 저 인간들 당장 끌어내세요. 경찰들이 김태호의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자 김태호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명숙, 너 이 할망구,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감옥 나오기만 해봐. 다 죽여버릴 거야.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수갑찬 김태호의 얼굴을 쉴 새 없이 찍어댔습니다. 김태호 일가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처럼 끌려나가 경찰차에 태워졌죠. 연회장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한명숙과 유진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명숙이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한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합니다.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 딸과 저는 새로운 길을 가려 합니다. 유진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저를 지켜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저 괴물들에게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하객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연회장 천장을 뚫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명숙은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응어리를 씻어냈죠. 연회가 끝날 무렵 강민우 변호사가 다가와 한명숙에게 서류 가방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김태호 명의로 된 비밀 금고 자산 전액 환수했습니다. 이제 그 돈은 유진 씨 재단으로 귀속됩니다. 한명숙이 강민우 변호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우리 유진이 곁에 강 변호사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유진이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릿한 복수의 끝에는 달콤한 자유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명숙은 딸의 손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야경 속으로 시선을 옮겼죠. 두 모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배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어둠이, 두 사람에게는 찬란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불빛이 서서히 꺼졌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켜진 희망의 불꽃은 더욱 밝게 타올랐습니다. 정의로운 심판이 내린 밤은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롭게 깊어갔습니다. 한명숙은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다짐하며 딸과 함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호텔 복도를 따라 길게 늘어지며 행복한 내일을 예고했죠.
세상에서 가장 통쾌하고 정의로운 연애는 그렇게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평온한 일상이 찾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명숙은 회장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유진의 건강해진 얼굴을 바라보았죠. 비서실장 민우가 창백한 안색으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한명숙의 앞에 섰습니다. 민우가 태블릿 PC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태호가 구치소에서 자해 소동을 벌여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탈주했습니다. 한명숙이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탈주라니. 경찰들은 도대체 뭘 한 거야? 그 인간이 지금 어디 있는지 당장 확인해. 민우가 식은땀을 닦으며 다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리 매수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유진 씨가 산책하던 공원에서 경호원들이 습격을 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한명숙의 팔등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태호 씨가 나를 잡으러 온 거야? 한명숙이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민우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경찰에 연락하고 전 경호 인력 다 풀어. 내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놈들 다 죽여버릴 테니까. 그때 한명숙의 휴대폰에서 날카로운 벨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를 한명숙이 낚아채듯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김태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죠. 김태호가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비열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장모님, 오랜만이죠. 나 감옥에서 썩게 하니까 기분이 좀 좋았습니까? 한명숙이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서슬퍼렇게 소리쳤습니다. 김태호, 너 지금 미쳤구나. 당장 멈추지 못해? 네가 살 길은 자수하는 것뿐이야. 김태호가 라이터를 켰다 끄는 소리를 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자수? 내가 그 지옥 같은 곳에 다시 들어갈 것 같아? 지금 내 딸 유진이가 내 앞에 아주 예쁘게 묶여 있어. 살리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수화기 너머로 간절하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오지 마. 이 인간 미쳤어. 경찰에 신고해. 김태호가 유진의 입등을 틀어막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명숙을 협박했습니다. 시끄러워. 장모님, 내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모든 고소 취하하고 해외 계좌로 100억 송금해. 안 그러면 유진이는 오늘 제삿날이 될 거야. 한명숙이 눈물을 닦으며 차 안으로 몸등을 밀어넣고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돈 줄게. 그러니까 제발 유진이 몸에 손대지 마. 지금 어디야? 김태호가 폐공장의 주소를 읊조리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우가 휴대폰 속보를 확인하며 한명숙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우가 다급한 목소리로 현재 회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김태호가 탈주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와 내통하던 적대적 인수합병 세력들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며 경영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한명숙이 주먹으로 차 문을 세차게 내리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지금 회사 주식이 문제야. 내 딸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민우, 너는 회사 가서 이사회 놈들 꽉 붙잡아둬. 나는 유진이 구하러 갈 테니까. 민우가 한명숙의 어깨를 붙잡으며 간곡하게 만류했습니다. 혼자 가시면 위험합니다. 경찰 특공대 올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한명숙이 민우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놈 성격에 경찰 보이면 유진이부터 죽일 놈이야. 내 자식은 내가 구해. 그러니까 너는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해.
한명숙은 경호원들도 물리친 채 홀로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외곽의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습한 냄새가 진동하는 폐공장에 도착한 한명숙은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한명숙이 현금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자 휘발유 냄새가 코등을 찔렀죠. 공장 중앙 의자에 유진이 온몸이 밧줄로 묶인 채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태호가 유진의 목에 날카로운 흉기를 들이대며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김태호가 명숙의 얼굴에 손전등 빛을 비추며 낄낄거렸습니다. 역시 모성애는 대단하네요. 혼자 오라는 말을 정말 듣고 올 줄이야. 돈 가방은 가져왔습니까? 한명숙이 돈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유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돈 여기 있어. 그러니까 당장 내 딸 풀어줘. 네가 원하는 건 돈이잖아. 김태호가 흉기를 더 깊게 들이밀며 한명숙을 멈춰 세웠습니다. 멈춰? 어디서 자식 가슴에 못 박은 인간이 훈계질이야. 무릎 꿇어. 내 앞에서 개처럼 기어보란 말이야. 한명숙이 무릎을 꿇으며 바닥을 손등으로 짚고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그래,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발 유진이는 건드리지 마.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김태호는 유진의 머리칼을 잡아챘습니다. 김태호가 돈 가방을 확인하더니 주변에 뿌려진 휘발유통을 발로 찼습니다. 김태호가 라이터를 켜고 불꽃을 흔들며 광기 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장모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돈보다 더 재밌는 게 있을 것 같더라고. 당신들이 불길 속에서 타 죽는 걸 보는 거지. 한명숙이 경악하며 바닥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안 돼. 김태호.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짐승만도 못한 놈아. 김태호가 라이터를 공중에 던질 듯이 손등을 치켜들며 비웃었습니다. 팔이 길바닥에서 썩어갈 때 결심했어. 당신들 다 죽이고 나만 잘 살겠다고. 이제 끝이야, 한명숙. 유진이 테이프 너머로 비명을 지르며 몸등을 뒤틀었지만 김태호의 손등은 단호했습니다. 폐공장 밖에서는 태호가 고용한 불법 사채업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입구를 에워쌌죠. 명숙은 딸을 품에 안지도 못한 채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김태호를 노려보았습니다. 김태호의 엄지손가락이 라이터의 불꽃을 조절하며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리려 했습니다. 명숙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유진의 눈동자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태호야, 제발 멈춰. 내 아버지는 생각 안 하니. 너 이러면 정말 끝이야. 김태호가 얼굴 등을 일그러뜨리며 라이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아버지, 그 노인네는 진작에 버렸어. 당신들도 똑같이 버려줄게. 불꽃이 휘발유가 흥건한 바닥을 향해 떨어지는 찰나 공장 안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진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공중을 가득 채웠죠. 한명숙은 본능적으로 유진이 있는 방향으로 몸등을 날렸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간다. 조금만 참아. 김태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찢어지듯 들려왔습니다. 뭐야? 누가 불 껐어? 사채업자 놈들 어디 갔어? 공장 외부에서 들려오는 거친 타격음과 비명소리가 명숙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명숙은 딸의 차가운 몸등을 더듬어 찾아내어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호가 어둠 속에서 휘두르는 칼등이 명숙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죠. 명숙이 신음을 내뱉으며 유진을 자신의 몸등 뒤로 숨겼습니다. 태호야, 이제 정말 끝이다. 네가 믿었던 놈들이 널 배신했거든. 어둠 속에서 명숙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나며 복수의 마지막을 예고했습니다.
김태호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보이지 않는 허공을 향해 칼등을 휘둘러댔습니다. 일촉즉발의 어둠 속에서 명숙은 딸의 손등을 꽉 쥐고 버텼습니다. 누군가의 거친 발소리가 명숙과 태호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죠. 위기와 절망이 소용돌이치는 공장 안에서 명숙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 어둠이 걷히는 순간 과연 누가 살아남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한명숙은 자신의 가슴목을 짓누르는 공포를 밀어내며 유진에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유진아. 엄마가 너는 꼭 지킨다. 절대 안 죽여. 어둠 속에서 차가운 금소금이 들리더니 마침내 한 줄기 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태호를 향해 달려드는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명숙의 복수는 이제 목숨을 건 마지막 사투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쏟아진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에 김태호가 두 손으로 눈등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공장 천장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온 검은 복장의 특수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김태호의 주변을 포위했죠. 김태호가 바닥에 떨어진 흉기를 더듬거리며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어떤 놈들이 내 앞길을 막는 거야? 사채업자 놈들 다 어디 갔어? 강민우 변호사가 공장 입구에서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오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태호 씨, 당신이 믿었던 그 사람들은 이제 당신 편이 아닙니다. 세상은 결국 돈으로 움직인다는 걸 당신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김태호가 뒤를 돌아보자 쇠파이프를 들고 자신을 돕던 사채업자 두목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두목이 김태호의 어깨를 툭 치며 비열하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미안하게 됐다. 네가 약속한 돈보다 한 회장님이 주신 돈이 3배는 더 많거든. 우리는 의리보다 입금이 우선이라서 말이야. 김태호가 얼굴등을 일그러뜨리며 사채업자 두목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 배신자 놈들, 내가 너희한테 준 돈이 얼마인데 나를 팔아먹어. 한명숙이 유진의 포박을 풀고 딸을 가슴목에 꼭 안으며 김태호를 향해 일갈했습니다. 태호야, 배신을 밥 먹듯 하던 네가 배신당하니 기분이 어떠니? 이게 바로 네가 뿌린 씨앗의 결과야. 유진이 한명숙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몸등을 떨며 작은 목소리로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한명숙이 유진의 머리카락 등을 쓰다듬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김태호를 쳐다보았습니다. 걱정 마라, 유진아. 이제 저 괴물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할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김태호가 다시 라이터를 켜고 휘발유가 젖은 바닥을 향해 몸등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 같이 죽는 거야. 나 혼자는 안 죽어. 하지만 보안 요원이 김태호의 손목 등을 걷어차 라이터를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김태호가 바닥에 엎어지자 요원들이 그의 양팔 등을 등 뒤로 꺾어 제압했죠. 강민우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법원 결정문을 꺼내 김태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김태호 씨, 당신의 탈주를 도운 사설 구급차 기사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내통하며 회사를 삼키려던 이사들도 지금 검찰에 연행 중입니다. 김태호가 바닥에 얼굴 등을 박은 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저항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놈들이 얼마나 독한 놈들인데 나를 배신해. 이건 다 조작이야. 강민우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내 이사회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의 전산망 마비 시도는 우리 보안팀이 이미 복구했습니다. 적대적 매수 세력들도 당신의 범죄 증거가 공개되자마자
꼬리를 자르고 도망갔죠. 당신은 이제 완벽한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한명숙이 유진을 부축해 일어나며 김태호의 머리맡으로 다가갔습니다. 한명숙이 차가운 눈등으로 김태호를 내려다보며 조소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태호야, 네가 가졌던 오만함이 결국 내 발등을 찍은 거야. 내 아버지는 지금 안전한 곳으로 모셨으니 걱정 마렴. 너처럼 폐륜 저지르는 자식 둔 죄로 고생하시길래 우리가 치료비 다 내드렸다. 김태호가 아버지라는 말에 몸등을 움찔하며 고개를 들어 한명숙을 노려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건드려?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유진이 김태호의 얼굴에 차가운 시선 등을 던지며 힘있게 소리쳤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인질로 삼으려던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지. 태호 씨, 당신은 인간으로서 마지막 선등을 넘었어. 이제 평생 그 대가를 치르며 살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폐공장 주변을 가득 메우며 붉은빛 등이 창문으로 쏟아졌습니다. 강력계 형사들이 공장 안으로 들이닥쳐 김태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등을 채웠습니다. 형사가 김태호의 멱살 등을 잡아 일으키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죠. 김태호, 당신을 특수 납치 및 살인 미수, 그리고 탈주 혐의로 재구속합니다. 이번에는 독방에서 아주 오래 지내야 할 겁니다. 김태호가 연행되는 와중에도 박금자와 김희주의 이름을 부르며 악등을 썼습니다. 엄마, 희주야, 나 좀 살려줘. 한명숙 저 할망구가 나를 죽이려고 해. 하지만 공장 밖에서는 이미 박금자와 김희주도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민우 변호사가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며 한명숙에게 보고했습니다. 박금자 씨와 김희주 씨도 김태호의 탈주와 은닉을 도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나란히 감옥행이네요. 박금자가 경찰차 문등을 붙잡고 발버둥 치며 한명숙을 향해 저주등을 퍼부었습니다. 한명숙, 너 이 독한 년,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 천벌을 받을 거다. 한명숙이 경찰차 앞으로 다가가 박금자의 눈등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천벌은 당신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게 천벌이에요. 내 딸 목숨 가지고 도박한 데가 이제 교도소 밥 먹으면서 천천히 갚으세요. 김희주가 옆에서 엉엉 울며 자신의 명품 가방 등등을 챙기려다 형사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내 가방, 이거 명숙 아주머니가 사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요. 형사가 김희주의 손을 거칠게 떼어내며 경찰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 가방이 문제입니까? 당신은 범죄 은닉죄로 최소 몇 년은 살아야 해요. 들어가서 반성이나 하세요. 사위 일가를 태운 경찰차들이 줄지어 공장을 빠져나가자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한명숙이 유진의 어깨 등을 다시 한번 감싸 안으며 깊은 한숨 등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유진아. 다시는 저 괴물들이 내 인생 등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할 거야. 유진이 한명숙의 어깨에 머리 등을 기대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아. 엄마 없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강민우 변호사가 다가와 명숙과 유진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사 전산망도 완벽하게 복구되었고 주가도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실 일만 남았습니다. 한명숙이 강민우 변호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고마운 마음 등을 전했습니다. 강 변호사, 자네 아니었으면 우리 모녀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정말 고맙네. 강민우 변호사가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진 씨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공장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차갑지만 상쾌하게 패등을 적셨습니다. 한명숙은 밤하늘에 밝은 별등을 올려다보며 비로소 마음속 응어리 등을 씻어냈죠. 사위 일가가 남긴 더러운 흔적 등등은 이제 법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유진이 한명숙의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의 다짐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우리 회사 일도 열심히 도울게. 나쁜 사람들에게 지지 않는 법을 배웠거든. 한명숙이 딸의 대견한 모습에 흐뭇한 미소 등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유진이 정말 다 컸구나. 엄마는 네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부자란다. 두 모녀는 강민우 변호사의 배웅을 받으며 준비된 차에 몸등을 실었습니다. 폐공장의 거친 풍경은 백미러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갔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복수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온 두 사람의 앞에는 이제 빛나는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명숙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 등을 보며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시는 자식의 눈에 눈물 등이 고이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였죠. 정의는 승리했고 악인들은 처참한 최후 등을 맞이하며 무대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통쾌하고 완벽한 해결이 두 모녀의 가슴 속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명숙은 잠든 유진의 평온한 얼굴 등을 보며 비로소 자신도 눈등을 붙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 등을 차려 딸과 마주 앉을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복수국의 7번째 장은 그렇게 위대한 승리 등과 함께 막등을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할 마지막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심판이 남긴 여운 등은 새벽 안개와 함께 조용히 대지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한명숙은 꿈속에서도 딸의 밝은 웃음소리 등등을 들으며 행복한 미소 등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 등을 찾았고 이제 진정한 평화 등이 찾아왔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도로를 달려 두 사람의 따뜻한 보금자리 등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시련 등을 넘어 더욱 단단한 사랑 등으로 맺어졌습니다. 세상은 다시 평온한 빛 등으로 가득 찼고 명숙의 가슴 속엔 자부심 등이 넘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명숙이 보여준 어머니의 위대하고 무서운 힘이었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화창한 오전, 한명숙은 새로 개소한 항암재단 이사장실 창가에 서서 활짝 핀 목련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이유진이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죠. 이유진이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경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재단 후원금이 벌써 목표치를 넘었어. 우리 도움을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많나 봐. 한명숙이 딸의 건강한 얼굴을 대견한 듯 바라보며 이유진의 손등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래, 유진아. 네가 건강을 회복하고 이렇게 남을 돕는 자리에 서니까 엄마는 이제 더 바랄 게 없구나. 너의 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이유진이 한명숙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 엄마 덕분이야. 내가 절망의 끝에 있을 때 엄마가 나를 잡아주지 않았으면 나도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지.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돌려줄 차례야. 그때 강민우 변호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두 모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민우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판결문 사본을 꺼내 한명숙에게 건네며 조용히 입을 열었죠. 회장님, 김태호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살인미수와 대규모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가명 없는 복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명숙이 판결문을 훑어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금자랑 그 딸녀는 어떻게 되었나? 쟤들도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지. 강민우 변호사가 안경테를 고쳤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박금자와 김희주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범죄 은닉과 도주 방조 혐의가 아주 무겁게 적용되었습니다. 지금 구치소 안에서도 서로 남 탓을 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머리채를 잡고 싸운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유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쟤들은 죽을 때까지 서로를 증오하며 살겠네. 그게 저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가장 적절한 벌인 것 같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들의 끝은 항상 저렇더라고. 한명숙이 강민우 변호사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강 변호사, 정말 수고 많았네. 우리 유진이 인생에서 그 더러운 흔적들을 완벽하게 지워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자네도 자네 꿈을 펼쳐야지. 강민우 변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재단 옆 건물에 공익법률사무소를 열려고 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일주일 뒤 한명숙과 이유진은 모든 짐을 정리하고 프랑스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3개월 전 지옥 같았던 그 공항 게이트 앞에 다시 선 이유진이 한명숙의 팔짱을 꽉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는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 이번 여행은 정말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만 지내다 오자. 한명숙이 딸의 손을 토닥이며 공항 로비를 당당하게 걸어나갔죠. 그래, 유진아. 그때는 도둑놈들이랑 온 거였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내 딸이랑 온 거니까. 파리의 진짜 아름다움을 이제야 제대로 보겠구나. 파리에 도착한 두 사람은 김태호 일가가 노숙하며 구걸하던 그 지하철역 근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유진이 흉터가 남은 자신의 수술 자국 위를 손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이 흉터가 부끄럽지 않아. 내가 저 괴물들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는 훈장 같거든. 저기서 비참하게 울던 김태호의 얼굴이 아직도 선해. 한명숙이 벤치에 앉아 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아기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는 법이지. 우리는 그저 정의를 바로잡았을 뿐이야. 이제 그 더러운 기억들은 이 파리의 강물에 다 던져버리자꾸마. 한국으로 돌아온 한명숙은 자신의 복수 과정과 인생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출판 기념회 현장에서 수많은 독자가 몰려와 한명숙에게 박수를 보냈죠. 한명숙이 마이크 앞에 서서 당당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독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서전의 수익금 전액을 암 환자 가족들을 위한 쉼터 건립에 기부하겠습니다. 행사장에 나타난 박금자의 동생이 한명숙의 앞길을 막아서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 언니가 잘못했어요. 제발 선처 탄원서 한 장만 써주세요. 박금자가 감옥에서 매일 죽고 싶다고 울고 있답니다. 한명숙이 여동생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며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 언니가 내 딸 죽이려고 할 때는 어디서 뭐 했어? 용서는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하는 건데 당신 언니는 내 딸이 죽기를 바랐던 사람이야.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 보안 요원들이 여동생을 밖으로 끌어내자
장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한명숙은 유진과 함께 집 뒷마당 정원에 앉았습니다. 김태호가 그토록 탐냈던 화려한 저택의 안채는 이제 동네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으로 꾸며졌죠. 이유진이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을 한명숙에게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평화로워. 저녁에 새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엄마랑 앉아 있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어. 한명숙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정원에 목련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 참 짧으면서도 길지. 그 짧은 인생에 왜 그렇게 남의 것을 탐내며 사는지 모르겠어. 욕심이 결국 독이 된다는 걸 그 인간들도 이제는 알겠지. 유진이 한명숙의 무릎 위에 얼굴을 묻으며 어리광 섞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은 뭐 할까? 우리 재단 아이들이랑 소풍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한명숙이 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잊을 리가 있니? 맛있는 도시락도 많이 준비해뒀으니까 내일은 우리 공주님이랑 신나게 놀아줘야지. 두 모녀의 밝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저녁 노을 속으로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배신자들은 차가운 쇠창살 안에서 영원한 어둠과 싸우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죠. 정의로운 복수의 끝에는 허무함이 아닌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명숙은 딸의 손등을 토닥이며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하고 정의로운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게 아름다운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떨어지는 꽃잎 사이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평화로운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명숙과 이유진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 눈물 대신 오직 환한 웃음꽃만이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자식의 생사가 오가는 절박한 고통 속에서도 탐욕의 눈이 멀어 배신을 일삼았던 사위 일가,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한 어머니의 처절하고도 정의로운 복수극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자는 결국 자신의 눈에서도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명숙 회장님처럼 강인한 모성애와 꺾이지 않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시련도 결국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평생을 뉘우치며 살아가야 할 그들과 달리 따뜻한 햇살 아래서 다시 웃음을 찾은 유진 씨와 명숙 회장님의 앞날에 축복만 가득하길 빌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속 답답함도 오늘 사연을 통해 시원하게 풀리셨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정의롭고 따뜻한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